자,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 중심으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강은 전반부의 내용을 학습합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많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최근 전달 체계 관련해서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 살펴보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이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기획,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론까지 전반부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1급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론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회복지 정책은 거시적인 영역이고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실천은 미시적인 영역이라면 사회복지 행정은 중시적인 영역이다. 또는 매조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은 이제 매크로, 미시적인 거는 마이크로, 중시적인 거는 매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 조직이 수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사회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기 3번.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이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총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기 4번. 사회복지 과업 수행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을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이다. 보기 1번과 유사한 설명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은,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기획이 있었죠. 기획. 그 다음에 조직화가 있죠. 또는 조직.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인사가 있죠. 스태핑.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뽑았으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과업을 지시하는 지시의 과정, 디렉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상시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레포팅이죠. 그 다음 재정, 버제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죠. 조직의 공식 구조를 통해서 업무를 규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목표와 과업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 구조를 확립합니다. 조직 구조를 확립하고 또 업무를 규정하는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은 조직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거나이징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미국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서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찾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자, 요것은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요게 1935년에 이제 제정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이 1935년에 Social Security Act가 제정되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사회복지 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주장되었죠. 자선조직협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19세기의 얘기죠.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죠. 예. 그래서 옳지 않고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웰페어 믹스가 강조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능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여러 주체들이 이 역할을 분담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 90년대 이후 맞습니다.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크게 늘었다. 이것은 주로 이제 1960년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시작이라고 하면 뭡니까? 한 1970년대 후반에 1980년대 요 정도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정답 같은 오답인데 헷갈리지 마시고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민영화가 시작된 것 자체는 1970년대 80년대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3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의 흐름을 묻는 문제, 지사복 또는 행정론, 정책론 할 거 없이 공통적인 이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죠.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과거에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이용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뭡니까? 최근 이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그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국의 민간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에 여러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로서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또 뭐 협동조합도 있고, 예,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 서비스 공급에 영리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 수탁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 정부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의 구축의 원칙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충분성. 말 그대로 서비스의 양이 충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 충분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연속성,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하게 한다. 맞죠? 접근성, 치매 예방 서비스의 비용을 낮춘다. 맞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가까운 것뿐만 아니고 뭐 비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 권위적인 분위기를 낮추고 이 이용자들이 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접근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케팅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책임성, 치매 예방 서비스의 불만사항 파악 절차를 마련하는 것,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성,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자, 홍보는 접근성에 가깝죠. 그래서 통합성은 이게 아니고요. 통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공급 주체들도 서로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와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통합성에 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자, A 지역자율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은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이것은 뭡니까? 스태핑, 인사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태핑은 있고요.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고 상담해서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고 상담한다. 이게 이제 그리고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한다. 이거 개별적으로 이 사례들을 다루는 거니까 사례 관리도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뭔가 이제 우리 기관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건 이제 크리밍이죠.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타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한다. 타기관으로 보낸다? 의뢰한다는 거죠. 끝까지 다 읽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건 뭐죠? 서비스 과활용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라는 것은 문서화된 규칙으로 돌아가는 위계가 있는 그러한 조직 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이제 조직 구조죠. 자,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거죠. 조직의 변화가 어렵다. 그것도 맞습니다. 관료제의 역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조직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돌아가는 분업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관료제 하에서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한테 맡은 일만 다 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혁신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뭡니까?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규칙을 준수하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창조성이 향상되기보다는 창조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5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 자, 조직 구성원은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비공식 집단이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자, 사회복지행정 조직 이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폐쇄체계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체계 이론도 있고 현대 조직 이론도 있는데요. 일단 인간관계, 그러니까 비공식 집단이라는 어떤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체계 이론 중 어떤 하위 체계에 관한 설명인가? 자, 체계 이론에 따르면은 이 사회복지 조직은 5가지의 하위 체계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업무의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한다.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며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자, 직원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보상하는 제도, 이것은 뭡니까?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 평상시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는 어떠한 과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유지하위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지하위 체계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고,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하는 것, 이것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러한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관리하위 체계라는 것은 나머지 적응하위 체계, 생산하위 체계, 경계하위 체계, 유지하위 체계를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러한 하위 체계로서 기능입니다. 적응하위 체계는 주로 이 조직이 잘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연구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생산하위 체계는 말 그대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경계하위 체계라는 것은 경계 밖에 있는 외부 환경에 우리 조직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이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환경을 강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의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이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에 이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자원을 둘러싸고 이러한 그 자원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간의 역학관계, 이런 것이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업무 환경이 결국에 자원이라는 것은 이 업무 환경의 주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의 획득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론은 정치경제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경제 이론을 우리는 자원의존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목표 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계적 이론이다. 이 위계적 이론이라는 것은 목표 설정 이론과는 관계가 없죠. 위계적 이론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위계적 욕구 이론입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 목표 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형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맞는 얘기고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구체적이어야만 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목표는 동기 유발을 일으켜서 조직 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총체적 품질 관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TQM,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TQM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집단적 노력,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생산 이 구성원으로서 이제 주체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아닙니다. 조직의 중요한 관점으로서 지속적 혁신이 중요합니다. 현상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TQM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최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집단적인 어떤 민주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기 4번,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 체제를 형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중요하고요. 품질 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TQM에서 중요한 게 뭐죠? 고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객이 주도하는 겁니다.
고객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설정하는 그 서비스의 수준, 그 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 구성원의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다. 직무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그렇죠. 직무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으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재량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종류가 많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집권화라는 것은 뭡니까?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거죠.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결국에 대부분의 이 구성원들은 권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발적 참여가 떨어지고 재량권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4번은 거꾸로 된 설명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분권화는 뭡니까? 권력을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 맞습니다. 자, 다음은 매트릭스 조직, 행렬 조직이라고도 하죠. 행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행렬, 행과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겹치는 이러한 구성원들은요, 여기에서의 어떤 직무를 부여받고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직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조직에 있는 구성원은 이 복수에 이 직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그 직무의 배치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급변한 환경 속에서 적합한 조직 구조라고도 얘기가 됩니다. 자, 직무의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 조직이다. 이것은 매트릭스 조직이 아니고 전통적인 조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무슨 총무부, 무슨 인사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공식 조직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조직도에 이런 직무가 이렇게 언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고 이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이 구조를 봐서 아시겠지만 조직의 유연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유연하게 이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그때그때 다르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무별 분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이게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상의 사업 조직은 아니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5번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서비스 기준은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기업과 디귿의 설명이 뒤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준에 따라서는 결국에 이 실천 방법에 따라서 케이스워크, 즉 개별 사회 사업이냐, 그룹워크, 집단 사회 사업이냐,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서비스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 기준이 기억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 제공이냐, 사례 관리냐,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뒤바뀌었고요. 니은은 지리적 기준,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시간 기준, 2교대냐, 3교대냐, 업무 시간에 따른 구분.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획입니다. 플래닝이죠. 예. 연속적이고 동태적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낭비되는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이죠. 자, 그 다음에 타당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자,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맞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기획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목표 지향적이면서 과정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정태적인 게 아니고 다이나믹합니다. 동태적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정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자, 기획의 방법이죠. 간트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시간별 활동 계획의 설계는 확인, 조정, 계획, 실행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간트 차트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간트 차트는 이제 보시면은 이 설계라는 것이 이를테면 뭡니까? 그 이제 주요 가업들에 대해서 시간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환적 과정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헨리 간트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맞고요.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해놓고 설정된 주요 활동과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펄트에 관한 내용이죠. 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죠. 리을, 활동과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이제 펄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4번입니다. 자, 사회복지기획과 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펄트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의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아닙니다. 펄트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과업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적어놓기 때문에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 유용하고요. 간트 차트는 임계 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유리하다. 자, 임계 통로 또는 임계 경로, critical path라고 하는데 요게 펄트, PERT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트 차트가 아니고 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 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한다.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사례 모델링이란 이용 경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목표 달성 요인을 배우는 겁니다.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월별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은 월별 활동 계획 카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의사결정 방법 및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안선택 흐름도표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 해당한다. 아니죠. 요거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문제를 제시하고 이 참가자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판단적 결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판단적 결정이 아니고 뭡니까? 문제 해결적인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 결정은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직관입니다. 직관. 그래서 순간 퍼뜩 떠오르는 어떤 육감, 감정 이런 거에 기반을 둡니다. 비정형적, 논-프로그램드, 그러니까 정형화된 게 아닌 거죠.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행정론 이제 전반부를 다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부터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이론들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복습 잘 하시고 지금 나오는 문제는 앞으로 기출문제로 나올 때에도 놓치지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